제가 들려드릴 19번째 소설은요, 이문열의 영웅시대입니다. 이문열은 글을 너무 잘 쓰는 작가예요. 그 뛰어난 문장력으로 그가 쓴 소설들은 한국 문학에 확실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을 읽다 보면 그저 한 문장일 뿐인데 그 단어의 조합만으로도 가슴이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좀 현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문열은 오래전에 홍위병 발언 때문에 분석영유를 당했던 적도 있었고요. 정치적 발언으로도 안티가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이문열의 작품이나 그의 작가적 능력까지 폄하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표작은 너무너무 많지만요. 저는 영웅시대와 변경을 꼽고 싶어요. 이 두 개의 책은 이문열의 자전적 소설이고요. 그의 아버지와 이후로 이어지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문열의 아버지는 좌익이었고 월북했어요. 그게 영웅시대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쪽에 남겨진 가족들이 연좌제의 굴레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변경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어디선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은 6.25 같은 드라마틱한 전쟁을 치르고도 대표할 만한 작품이 없다고 누가 그랬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단편도 엄청 많지만 단편은 빼고요. 장편 중에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최인훈의 광장, 조정래의 태백산맥, 박안서의 남옥, 황순원의 전쟁 전과 전쟁 후를 다룬 카인의 후예와 나무들 비탈에서다, 이문열의 영웅시대,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영웅시대는 총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일제강점기에서 1953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변경은 10권짜리 대하소설이고요. 60년부터 70년 후반기까지입니다. 영웅시대 읽고 변경을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일단 재미있고요. 읽고 나면 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경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서 후일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 동영은 일제강점기 때 손이 귀한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소작을 준 그 넓은 토지를 말을 타고 다니며 관리하는 여장부 어머니에게서 성장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위엄도 있어서 일가 어른들 며칠 제어하고는 어머니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영은 어려서부터 유난히 똑똑했고 외모도 수려했습니다. 동경 유학 시절 동영은 자주 실천연구회 모임에 열중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학생들은 많은 퍼센트가 아나키스트였어요. 조국의 현실과 일본에 대한 분노가 지식인 젊은이들을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주 실천 연구회를 이끄는 사람은 박영창이라는 인물이에요. 박영창은 젊은 아나키스트들의 스승이자 멘토였습니다. 그는 특히 동영을 아꼈어요. 아나키스트는 본질적으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에 뿌리하고 있었는데 박영창은 점점 볼세비키 쪽으로 전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창은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동영에게 언제부터인가 마르크스와 레닌의 저서들을 신중히 검토해보라고 충고했는데요. 점점 사회주의 이념에 함께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동영은 좀 일찍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의 이름은 조정인이에요. 정인 역시 재산이 많은 천석군 집안의 형제 많은 집 딸이었습니다. 동경 유학생인 동영과의 혼담이 오가면서 몰래 살짝 본 동영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다만 홀 시어머니가 암펌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성정이 거세고 외아들 동영에게 끔찍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친정에서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정인의 아버지는 사위가 될 동영을 한번 보고 나서 마음에 들었고 신랑은 더 볼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보니 시어머니는 소문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접근할 수 없이 도도하고 엄격했으나 며느리인 정인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했어요. 그을음 센다고 부엌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으며 값비싼 화장품과 옷감을 구해서 며느리를 치장해 주길 좋아했고 늦은 밤이면 벽장 속에 감추어둔 군것질거리들을 꺼내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걸 흐뭇하게 보곤 했습니다.
동령의 방학이 끝나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면 정인을 한 이불 속에서 어미닭이 병아리 품듯 데리고 잤어요. 그리고 한양의 여학교에 보내 신학문을 공부하도록 했는데 그건 당시 유학생들이 집안에서 맺어준 부인을 버리고 신여성과 사귀는 사건이 많았던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내이며 아이들이 엄마가 될 정인을 시대에 뒤떨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였습니다. 정인이 여학교를 다니고 나서 동령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을 정인에게도 조금씩 알려줬어요. 아내가 자신의 일에는 무관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가문을 돌보기를 바랐지만 이왕 신학문을 시작했으니 조만간에 자신이 하는 일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잘못 알게 될 경우도 있으니 미리 체계적인 이해를 도와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개학이 되어 정인을 경성에 데려다주면서 바로 일본으로 가지 않고 그녀의 하숙집에 들러 2권의 책을 주고 갔어요. 사회주의 입문, 자본론 개설. 정인은 이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신조어가 많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동령은 이후에 쉬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동령은 그가 추구하는 사상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으로의 입당이 늦었습니다. 그건 유학이 끝나고 대동아 전쟁이 심해지면서 일제히 감시를 피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장 취업처럼 동쪽에서 농장장 노릇을 했습니다. 이건 동지들이 권고와 박영창의 승인 아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그게 친일 경력이 되어버렸어요. 동지들의 증명으로도 당의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민들의 이목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상범으로 1년을 살고 난 뒤에야 당성을 인정받아 입당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동령 일가는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고향에서 소작농들이 추수한 농산물들을 화물차로 날랐습니다. 동령은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정인도 줄을 서서 자기 농산물을 배급받았어요. 이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녀에게 동령은 이것은 소작농들이 노동력으로 얻은 것이므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는 동안 그녀의 교육과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극히 적은 예외 가운데 하나가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오랫동안 사유가 소유라고 알아온 그녀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항상 저항했습니다. 다만 사유라는 고유 형태가 남편의 길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알아차리고 소유욕을 절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에 드나드는 동령의 수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하루 쌀 한 말씩을 익히는 등의 엄청난 집안일을 정인은 혼자 해내고 있었어요. 힘든 아내를 위해 일할 사람을 하나 두라는 동령의 제안에 정인은 그건 노동 착취가 되지 않겠냐고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동령은 그건 정당한 고용이며 마르크스도 평생을 부린 한여가 있었다고 하자 정인은 정당한 고용에 대해 임금은 얼마면 되며 노동시간과 작업 환경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며 이게 나중에 노동 착취에 의한 부르주아의 행동으로 오해되지는 않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말에 동령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이념은 설명과 행동만으로는 부족한 그 이상의 것, 이해의 틀에서 있어야 할 개연성이 그때도 동령에게는 닿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동령도 어렴풋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초 서울이 점령되었을 때 북쪽에서 이승엽이 임시 지도부를 맡아 내려왔고 동령은 이승엽 밑에서 일을 보았어요. 회화동 집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에 호위병이 따로 있었고 어머니에게는 우익 인사 가족들이 구명 청탁도 들어오는 등 권력이 있었습니다. 동령은 이념의 아름다움이 주는 도취감이나 자신의 숭고한 희생은 뒤에 오는 역사가 반드시 보장해 주리라는 순교자적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동령이 속한 남로당계가 북에서 내려온 북로당계에 밀립니다. 그동안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당의 제1선은 순수한 혈통의 투쟁적인 프롤레타리아가 담당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찌되었든 동령은 회개한 부르주아였기 때문입니다. 당은 그에게 맞는 일자리로 그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S시의 S농대 학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정희는 그동안 그의 행로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고 고난과 극적인 위험 속에서도 굳세게 버티었지만 이렇게 학교로 쫓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령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만 온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며 대학의 학장 자리도 이 나이에는 과분하다고 했어요. 전쟁 중에 대학은 황량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쪽 저쪽으로 뽑혀가서 없었으며 사상적으로 동조해온 젊은 교수들만이 학교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정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이오, 나는 이게 꿈이었소. 조그만 대학이나 하나 맡아 평생 조용히 공부나 하고 지내는 것. 내가 태어난 땅과 시대가 이렇지만 않았어도 나는 분명 일찍부터 이 길을 택했을 것이오. 이렇게 와서 보니 약간 험한 길로 돌기는 해도 나는 원하던 곳에 다다른 것 같소. 두고 보시오. 나는 이 학교를 이 나라 농학의 중심지로 기를 것이오. 동령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교수진을 구성하고 학생도 몇 명 끌어모아 형식적으로나마 개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엔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면서 정인에게 회한 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민족 해방이 완성되면 모스크바로 가서 몇 년쯤 공부를 더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전공을 게을리했었고 막스 레닌의 사상만으로는 읽지도 않은 전문서적을 아는 재주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보름 후 유엔군이 들어오고 동령은 퇴각하는 인민군에 합류해서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점령지역 수도 서울에서 인민위원회 간부로 일했고 대학의 학장까지 했던 자신의 초라한 후퇴길, 적지에 팽개치듯 버리고 온 늙은 어머니와 아내, 어린 삼남매를 생각하며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헤어질 때 아내는 눈물을 감추었고 어머니는 오직 아들의 앞날만을 걱정하며 머뭇거리는 자신에게 어서 떠나라고 손짓했어요. 그는 그 모습을 내내 잊지 못했습니다. 이때 동령의 나이는 35살이었고 계급은 소자였어요. 해주까지 올라온 유엔군을 피해 평양으로 밀려갔다가 유격대와 함께 남하하라는 명령을 받고 유격대를 찾아간 연대에서 김철을 만났습니다. 김철은 동령과 동경 유학 시절 친구였고 박영창을 같이 따라다니던 이념의 동지였어요. 김철은 학도병으로 끌려갔었고 팔로군 출신에다가 빨치산 경력까지 갖고 있는 인민군으로서는 최고의 스펙을 가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고급 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는 동령이 지금쯤 당 중앙에서 한자리 하는 정치가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군인이 된 걸 보고 놀라워했어요. 두 친구는 늦은 밤 술을 한잔했습니다. 김철은 팔로군 출신이 산전수전 다 겪은 혁명 전사임에도 어딘가 변해 있었어요. 동령이 이걸 눈치채고 이유를 묻자 그는 오히려 동령에게 물었어요. 아직도 자네의 가슴에는 찬연한 이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아직도 혁명과 유혈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살아있냐고 물었어요. 동령은 김철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자신이 그 즈음에 겪고 있는 마비아도 같은 둔한 까닭 모를 공포와 혼란, 끝모를 무력감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철은 천석군 김창봉의 손자로 동령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계급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출신 성분이 치명적인 약점인 걸 알고 있었고 만주 시절부터 이걸 철저히 은폐해왔습니다. 자신은 무지렁뱅이 농군이 자식으로 태어나 일찍 고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전쟁이 나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 출신 성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전쟁이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은 전쟁 중에 남쪽 성주군에 주둔해 있을 때 한 여자를 만났어요. 아름다운 여교사인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 때문에 그녀의 오빠인 국방군 장교를 도와줬고 이게 알려져서 곧 보위국의 소환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도운 일은 군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위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적군 중령의 가족을 비호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적군 중령과 내통했다는 식으로 발전하는 거였습니다. 더 확대된다면 낙동강의 패전까지
자신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걸 예감했어요. 얼마 후 김철은 작전 중에 마치 자살이라도 하듯이 격렬하게 싸우고 슬픈 눈으로 동령을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동령도 부상을 입고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서울에 남은 정인과 시어머니는 회화동 집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남쪽에서 이들은 빨갱이 가족이었어요. 정인은 넷째를 임신 중이었고 출산이 임박했으므로 고문을 피할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거센 성정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12살인 마지 훈이가 10살 영희와 3살 철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며 얻어먹거나 회화동 집에 들어가 감추어 놓은 옷가지들을 내다 팔아 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감옥으로 면회온 아이들, 제대로 먹지도 못해 야위고 추위에 입성조차 허술한 애들을 보다 못한 정희는 마지막 남은 금가락지를 빼서 훈이에게 주며 경상도 영천 외갓집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고부는 정인이 출산을 핑계로 석방되어 경찰이 감시하에 부근의 누추한 가곡에 머물게 되었어요. 정인은 난산 끝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던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네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져다준 쌀과 미역과 땔감으로 산후 조리 기간을 겨우 넘기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일사후퇴가 시작되었고 서울에서의 불안한 생활과 먼저 내려보낸 애들에 대한 걱정으로 고부는 정인의 외가 영천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의 떠남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찰 쪽에 문제가 있었지만 경찰 고위직에 있는 동령의 친구 윤상건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행 피난길은 험난했습니다. 피난민들에 떠밀려 누울 자리도 없는 기차도 그랬고 기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의 고생도 심했어요. 매서운 1월의 추위에 입성도 허술하고 산후조리도 끝내지 못한 정인과 기차에서 머리에 상처를 심하게 입은 시어머니의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정인이 친정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겨우 숨이 붙어있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친정은 전쟁의 피해를 그다지 입지 않아 온전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내리 잠을 자고 안채에서 차려내오는 풍성한 밥상을 받고 또 잠을 자는 회복의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친정집도 겉은 온전해 보였지만 이미 풍비박산이 나 있었습니다. 정인의 오빠와 사촌 형제가 동령의 이념에 동조해서 화를 당했고 남동생과 올케는 그로 인해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남동생이 국군의 자원에서 입대한 상태였어요. 자식, 사위, 조카까지 빨갱이인 친정의 처지는 멸문지화를 당하고도 남을 게 없었던 거였습니다. 정인은 그간 몇 년의 거친 삶 속에서도 언제나 향수처럼 친정의 풍요와 평온을 떠올리곤 했었어요. 세상이 다 쑥대밭이 되어도 친정만은 그 풍파를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친정집의 불행 뒤에는 남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추스려 일어나 앉은 날 친정아버지는 자식 둘을 잃고 결손의 죄를 짓게 한 모진 연문을 한탄하며 이제 그만 떠나주기를 정중히 청했어요. 시어머니는 사돈이 당연한 처사에 수긍하고 그들은 그날로 고향 돌레골로 떠났습니다. 고향 가까이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전쟁이 끝나도 이쪽 저쪽으로 갈릴 것임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동령은 그쪽에서 괜찮을 것이니 우리는 이쪽에서 땅도 지키고 애들도 지켜야 한다고 정인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동령과의 영원한 이별을 뜻하며 남은 반생을 외로움과 고통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임을 알기에 정인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사느니 약을 먹고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른에 혼자 돼서 반평생을 혼자 동령을 키워낸 시어머니는 그 말에 노여워했어요. 돌레골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녀는 정인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어머니의 남편이 죽고 탈상을 마치던 날 앞으로 남편 없이 살 인생에 자신이 없어 그녀가 뛰어내리려던 곳이었어요. 그때 6살 난 동령이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았고 그녀는 두 말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령의 해를 가로막는 건 무엇이든 물고 뜯고 핥히는 돌레골 안펌이 되었어요. 그 언덕 위에 며느리 정인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버린 저 애는 너희 해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다시 뜨는 걸 지켜봐야 할 해가 넷이나 된다. 훈이해, 영이해, 철이해, 그리고 등에 업은 것의 해. 나보다 셋이나 더 많단 말이다. 그래도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냐? 네 해는 져버렸는데 그게 그렇게도 서럽더란 말이냐? 동영이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라. 정희는 자신의 해는 져버렸으며 이제 남은 것은 어둡고 쓸쓸한 밤뿐이며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아이들의 해를 기다리며 그 어둡고 쓸쓸한 밤을 30년, 40년 지켜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고 억눌렀던 슬픔이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그녀의 허리를 잡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훈이와 영이, 철이었어요. 정희는 다시 살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에서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풀 수 있는 서름을 오늘 다 풀고 내일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주문처럼 말했습니다. 중공군이 내려와 일사후퇴가 시작되면서 동령은 다시 점령한 서울로 돌아왔어요. 해화동 집에 가보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빈집에서 훈이가 벽에 해놓은 낙서, 정인이 제사 날짜를 써놓은 흔적들을 보며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회한을 느꼈습니다. 북에서 김철을 만나던 그 즈음부터 동령의 주변에 가끔 나타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안나타샤, 한국 이름은 안명예였습니다. 명예는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나온 엘리트로 소련군 극동 사령부에 입김이 닿는다는 소문이 무성했어요. 거의 1인자처럼 되어가는 벨라노프스키 대령의 여자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권력의 핵심에 닿아 있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동령은 어디에선가 본 듯한 낯익음을 느꼈어요. 이후 명예는 우연처럼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기억이 살아났어요. 그녀는 동령이 동경 유학 시절 방학을 이용해 사리원 부근 오송리에서 야학을 운영할 때 공부하러 나오지는 못하고 몰래 숨어서 동령을 훔쳐보던 가난으로 야유었지만 눈망울이 그윽했던 산골 소녀였어요. 그녀는 동령을 처음부터 알아본 거였어요. 동령에게 그 수려하던 나로드니크도 세월을 비껴가지 못했다고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동령은 자신은 그저 설익은 아나키스트였을 뿐이었다고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울에서 일 때문에 만나다가 점차 남자와 여자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동령은 윤상권을 만났어요. 윤상권은 얼마 전 정인과 어머니가 영촌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동령과는 어린 시절부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윤상권은 동령과 일본 유학 시절에 같은 이념의 동지로 박영창을 따랐어요. 그러나 윤상권은 해방 전에 손을 씻고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해방된 이듬해 그 지역의 전농 조직을 맡기려고 동령이 찾아갔으나 거절당했어요. 물려받은 과수원에 전념하며 이 미친 세월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농사나 짓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닥쳐올 환란의 폭동을 무사히 피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앙의 불길한 예감에 겁먹고 질린 나약한 지성에 제발 연민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이후에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을 동령은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윤상권이 인민군에 체포된 거였어요. 오랜 친구를 이렇게 다른 입장으로 만나게 된 것이 두 사람에게는 기가 막혔습니다. 본부에서는 그가 동령이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령은 경찰이라는 것만 빼고 그가 한때 혁명의 동지였지만 전향한 청산 분자이며 고향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상건에게서 가족들이 영천으로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사하다는 소식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손 닿을 수 없는 영영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느낌에 젖어들었습니다. 상건을 어떻게든 빼내주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 본부로 압송되어 갈 때 몰래 주머니 칼을 손에 쥐어주고 중간에 포승줄을 끊고 도망치라고 말해주었어요. 상건은 이송 도중에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이 일로 동령은 당의 의심을 받았어요. 소환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안명예는 그에게 무조건 과오를 시인하라고 했어요.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였죠. 동령은 심사 중에 자신이 부르주아적 감상주의에 빠져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충고대로 대학으로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돌레골에 정착한 정희는 시어머니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이 빨갱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회를 택한 거였습니다. 서울이 탈환되고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통해 동령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지만 하나같이 연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 늦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강현석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동령의 고보 동창으로 일본 유학 시절 사상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동경 유학 시절엔 방학 때마다 동령을 따라 돌레걸에 와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을 부르주아적인 죄악의 산물이라고 스스로 불렀어요. 아버지는 대지주였고 어머니는 하녀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영감이 겁탈로 현석을 낳았어요. 대지주 아버지는 현석을 데려와 길렀으나 여러 갈래의 배다른 형제들과 본처에게는 현석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는 온갖 수모와 학대를 겪었어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지옥 같은 대지주의 저택을 빠져나와 세상과의 서럽고 고달픈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동경에서의 현석은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사상이란 그에게 자신이 격렬한 증오를 미화하고 정당하게 만들어줄 도구에 지나지 않아 보였어요. 그는 공산당원이 되었고 빨치산 대장 중에서 가장 과격하고 혹독하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막스 레닌이 제공한 무기로 자신의 아나키즘적 파괴를 일삼고 있는 거라고 동료들의 비난도 들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서울에 와서 자기 친아버지와 배다른 형제들까지 반동으로 처형했어요. 그의 잔인함은 동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퇴각 명령이 떨어지자 퇴각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굳이 진격하는 유행군을 돌파해가면서까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던 그가 늦은 밤 정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해산이 가까운 임산부를 데리고 와서 출산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절했어요. 그러나 정인은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현석은 자신을 깊은 애정과 슬픔이 담긴 눈으로 보고 있는 임산부를 두고 냉정히 떠났습니다. 임산부는 그날 밤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편지 한 장만 써놓고 아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있을 곳은 현석이 있는 곳이며 아이는 길러줄 사람이 있으면 주워버리거나 대처히 고아원에 맡겨달라고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넋놓고 앉아서 이것이 젊음인가, 핏덩이 같은 어린 것을 떼놓고 돌아서는 모지름도, 생사를 넘나드는 거친 산 생활로, 그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현석을 찾아 나서는 무모함도 아름답고 부럽게 보였어요. 현석이 빨치산은 얼마 후 부군의 군대를 공격했고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군부대와 경찰이 손실이 컸고 마을 사람 중 누군가 정인의 집에 빨갱이가 와서 여자를 두고 갔다는 고발을 했어요. 정인과 시어머니는 다시 경찰에 잡혀가고 시어머니는 고령으로 풀려났으나 정인은 부역죄로 재판을 받았어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으며 그전과 같은 무지막지한 양민 학살이 중지되었으므로 이들 고부는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을 받게 된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정희는 3년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녀들은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기를 소망했어요. 3년이 지나 정희는 석방되었고 이들은 가산을 정리해서 대처로 나갔습니다. 돌레골의 그 많던 땅은 제값을 하지 못하였고 세상사의 이문에 얻은 그녀들은 사기도 당했습니다. 겨우 장터에 점퍼를 얻어 국밥집을 차렸어요. 훈이와 영희는 목판에 이런저런 물건을 담아 역전에 나가 팔고 정희는 국밥을 팔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자리에 누웠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죽거든 위패도 다듬지 말고 동령이가 돌아오기 전에는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에게
예수 믿는 걸 꼭 잊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어머니가 죽고 정유는 그 유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친척들보다 교회에 먼저 부고를 알렸고 장례 절차도 교회 의식을 따랐어요. 장지가 선산이라 문중 어른들 보기 민망함도 꺼리지 않고 상여조차 교인들에게 매게 했습니다. 1953년 2월 전쟁이 끝났어요. 동령은 원산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곳에 새로 생긴 농대에 부교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의 희망대로 당에서는 그를 대학에 보냈어요. 박영창은 이런 당의 처사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동령은 자신은 길을 잘못 든 속인일 뿐이라고 마음쓰지 말라고 말했어요. 동령은 일주일에 한 번 원산 초대소로 가서 안명례와 미래를 가졌습니다. 명례와의 만남이 아니면 그에게는 살아갈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오랜 백이었던 벨라누프스키 대령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진해서 대령에게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동령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꿈꿨어요. 박영창은 북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당은 전쟁이 끝나 정권을 정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창은 거물이었지만 그 때문에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어요. 명례는 박영창과 연결되어 있는 동령에게 닥칠 위험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영창을 당에 고발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령은 거절했어요. 그의 운명은 그리 순탄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령은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어요. 동령과의 행복한 미래가 점점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는 걸 명례는 직감했습니다. 나날이 병이 깊어가는 동령은 자신을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울부짖던 그녀는 동령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그를 밀선에 태워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배가 떠나기 전 동령은 의식을 잃어갔어요. 그의 인생은 원산이 작은 항구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희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도중 오랜 추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학생 남편, 사각모에 망토를 늘어뜨린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교정까지 끌고 갔던 여학교 시절이 어느 날과 돌레골에서의 신혼 시절, 서울 시절의 추억들이 영욕과 희비를 가리지 않고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 동령과는 영원히 나란히 할 수 없게 된 영혼의 낙인을 받았다는 게 아득한 슬픔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세례 선물 보따리를 들고 한숨 한번 짓지 않고 집으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춘, 아무리 배워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 없어진 조국,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 인텔리층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나키스트가 된 건 그들의 조국이 밀어놓은 구덩이 아닐까 합니다. 한 시절의 영웅, 소설이 마지막에 동령의 셋째 아들 철이가 동네 애들과 놀 때 애들이 너희 아버지 빨갱이라고 놀리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 철이는 우리 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니라 영웅이라고 애들에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영웅은 시간이 흐른 후에 평가죠. 그렇다면 영웅이 되려면 미화되거나 빈 공간을 전설로 빽빽이 채워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영웅은 필요에 따른 동상, 허상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영웅, 당사자의 삶은 치열했을 겁니다. 아무리 미화해도 채워 넣어도 본질은 치열한 삶이었을 테니까요. 일제강점기, 이념의 어이없는 변질, 그리고 전쟁. 그 시절의 이야기는 뭘 들어도 아프고 화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흘렀고요. 우리에게는 그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책임이 남았습니다. 요즘 어쩌다 만들어지는 영웅 비슷한 것도 정쟁과 몰상식한 언론에 떠밀려 다니고 있는 요즘, 가장 좋은 건 책 속에서 치열했던 인생을 보는 거 아닌가 합니다. 문학은요,
그래도 위선에서는 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